서울이 불바다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시간. 전쟁이 시작되면 수도는 도망칠 곳도 없이 인질이 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고. 한국은 너무 가깝다고.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은 계산이 달랐습니다. 더 많이 쏘는 대신 먼저 끝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전쟁을 직접 겪어본 한 유럽 국가는 주목했습니다. 나토 수석 군사 분석가가 충격을 받은 한국의 비밀무기 KTSSM 우리 세계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무기가 왜 폴란드의 선택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입니다. 단 1시간이면 서울은 끝났습니다. 장사정포 수백 문이 동시에 불을 뿜는 순간부터 계산은 명확했죠. 피난 시간도 없고 후퇴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시뮬레이션했지만 이런 절망적인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제 이름은 빅터 크로스입니다. 지난 20년간 나토 군사분석부서에서 일했죠. 2019년 가을,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 각국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 포병 일제 사격. 첫 1시간 동안 예상 낙하 포탄 수는 수만 발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 나온 결론. 나토 표준 대응으로 완전 제압까지 최소 48시간. 그 사이 서울은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 시나리오다. 회의실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군 투입은요? 활주로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포병 반격은? 갱도로 숨으면 끝입니다. 특수부대는? 전면전에서는 비현실적입니다. 모든 대안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악몽이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고작 40에서 50km. 유럽이라면 상상도 못할 거리죠. 후방도 없고 완충지대도 없고 후퇴할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나는 구조였죠. 저는 그때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방어는 강하다. 하지만 판을 뒤집을 무기는 없다. 맞을 수는 있어도 먼저 끝낼 수는 없는 나라라고 봤죠. 2010년 연평도 포격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민간 지역에 포격을 가했고 한국군이 반격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포병은 갱도 속으로 숨어 살아남았죠. 전 세계 분석가들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맞을 수는 있어도 먼저 끝낼 수는 없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석가가 말했죠. 결국 희생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이 그 희생에 포함된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한국 관련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나토 내부 검토 자료였죠. 그중 유독 짧은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KTSSM. 한국은 이걸 우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설명은 단 3줄이었죠. 지하갱도 정밀 타격 가능. 개전 초기 운용 목적. 사거리 180km.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홍보용 무기겠지. 하지만 사거리 수치가 눈에 걸렸죠. 180km면 평양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북한 장사정포 기지 대부분이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전 초기 운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대부분 무기는 대응용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날 밤 계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면, 만약 48시간이 아니라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다음 날 저는 한국 담당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KTSSM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비공개 항목입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 결과는 들어왔습니다. 정확도가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방어국이라고만 생각했던 나라가 공격적 해법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리적 한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를 무기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포병 교리의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쏘는 쪽이 이긴다. 러시아식 교리든 나토식 교리든 핵심은 같았죠. 숫자가 곧 힘이었습니다. 포병 수량, 발사 속도, 물량 압도. 이게 전쟁의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식을 20년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북한보다 포가 적고 거리는 너무 가깝고 시간은 없었죠. 이 나라는 숫자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서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포병수 비교가 없었습니다. 장사정포 숫자 대조도 없었죠. 대신 한국 문서에 반복 등장하는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개전 초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쟁은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초반 몇 시간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데 한국 문서 어디에도 장기전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시작되면 빠르게 끝난다는 전제로 쓰인 문서 같았죠.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거지?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발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 포병이 갱도에서 나와 발사 준비하는 시간. 포탄을 쏘고 다시 숨어버리기까지의 시간. 그 짧은 틈새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KTSSM은 그 시간 안에 끼워 넣는 무기였습니다. 적이 움직이는 순간 그 좌표에 정확히 꽂아 넣는 거죠. 이건 포병 대응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포병의 행동 시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타격 개념이었죠. 대부분 국가는 이렇게 싸웁니다. 맞으면 분석하고 위치 파악하고 재공격합니다. 단계적이고 신중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타격. 그리고 즉시 동일 좌표 재타격. 분석도 없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같은 곳을 연속으로 때리는 겁니다. 갱도 입구를 막고 내부를 붕괴시키고 완전히 무력화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죠. 이건 경고 사격이 아니잖아. 저는 문서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장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에게 재기 기회를 주지 않는 전술이었죠. 그리고 탄두 스펙을 봤습니다. 500kg 침투형 열압력 탄두. 지표에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땅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것도 산소를 태우는 고온고압 충격파로 말이죠. 갱도 안에 있는 장비, 인원, 모든 게 한 번에 무력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갱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무기였죠. 숨으면 살아남는다는 북한 포병의 전술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적이 숨을 곳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식 교리를 신봉하던 동료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포병전은 결국 물량이다. 더 많이 쏘는 쪽이 이긴다. 저는 그에게 한국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물량 싸움이 아니네요. 시간 싸움도 아니고. 이건 각오 싸움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KTSSM은 미사일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다시는 연평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다시는 서울을 인질로 삼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길게 끌 여유도 2차 기회도 없었죠. 그래서 첫날, 첫 시간, 첫 타격에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방어국이 아니다. 결단국이다. 제 상사가 이 문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결단국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낼 각오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단계를 나누고 대응 방안을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즉시 끝낸다. 상대에게 다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KTSSM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갱도를 뚫는 기술, 정확히 맞추는 능력, 연속으로 재타격하는 시스템. 전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 그 순간의 각오였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당하고 분석하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끝내는 나라가 되기로.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나라가 되기로. 그 선택이 KTSSM이라는 무기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개전 초기를 반복했는지, 왜 장기전 계획이 없었는지. 이 나라에게 전쟁은 며칠, 몇 주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생존 시험이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분석할 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결연해 보였죠. 대부분 국가는 전쟁을 피하려고 무기를 만듭니다. 협상 카드로 쓰거나 억지력으로 활용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유난스럽게 보였죠. 그러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민가가 불탔고 사망자가 나왔죠. 한국군이 반격했지만 북한 포병은 갱도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확전은 피해야 한다.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민간인이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에게 참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았으면 분석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확전을 피하면 다음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1,000만이 넘습니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훨씬 넘요. 그 모든 사람이 휴전선에서 4,050km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럽 같았으면 수도를 비우고 후퇴할 수 있습니다. 후방 도시로 정부를 옮기고 재정비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이었습니다. 후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는 나라였죠. 저는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수도가 인질로 잡혀 있구나. 적이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게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협상도 외교도 그 어떤 카드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한국은 경고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외교적 압박, 군사적 대응.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2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전쟁이었으니까요. KTSSM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 첫 타격에 끝낸다. 다시는 연평도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다시는 확전을 피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국민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저는 한국군 내부 문서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후손에게 같은 공포를 물려줄 수 없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군사적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우위의 문제도 아니었죠. 그 이전에 깔린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KTSSM은 장군의 책상에서 나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머릿속에서 나온 무기였죠. 자식을 연평도 같은 공포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만든 무기였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똑같이 서울은 일시간이면 끝난다는 말을 들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걸. 똑같이 포탄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결정했던 겁니다. 이 세대에서 끝내겠다고.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결연한지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에게 전쟁은 외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 나라에는 다음 기회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잔인해서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해서 강해진 겁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후손을 지키려고, 다시는 같은 공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강해진 나라였죠. KTSSM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유서에 가까운 각오였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지고 싶어서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 제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를 얕보면 안 됩니다. 각오가 다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나토 내부평가 회의였죠. 한국의 새로운 전술 미사일 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조롱에 가까웠죠. 한국이 이런 걸 만들 기술이 있습니까? 한 분석가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갱도 관통, 재타격 시스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체계와 겹칩니다. 굳이 새로 개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럽 쪽에서도 말이 나왔죠. 예산 대비 효율을 따지면 의문입니다. 러시아식 교리를 신봉하는 분석가는 단호했습니다. 갱도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질서를 뒤흔드는 변수였던 겁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판을 바꾸는 존재였죠. 그래서 불편했던 겁니다. 이건 실전에서 쓸 수 없습니다. 한 장성이 단언했습니다. 지나치게 정밀하고 너무 공격적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요약하면 이 말이었죠. 한국이 감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기술이 아니라 각오가 없는 나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재타격 개념이었습니다. 같은 좌표를 경고 없이 연속 타격한다는 전술이었죠. 회의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확전을 부릅니다. 국제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확전되기 전에 끝냅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함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복되는 희생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연평도가 다시 일어나는 걸, 서울이 인질로 잡히는 걸, 국민이 또다시 죽어가는 걸 두려워했죠. 회의는 냉소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켜보죠.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들은 웃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본 웃음이었죠. 그리고 3개월 후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CP 1m 이내. 원형 공산 오차가 1m라는 뜻이었습니다. 180km를 날아가서 1m 안에 꽂힌다는 겁니다. 지하 관통 성공. 500kg 탄두가 갱도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재타격 정확도 유지. 같은 좌표에 연속으로 명중시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던 사람들부터 고개를 숙였죠.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분석가는 침묵했습니다. 실전에서 쓸 수 없다던 장성은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증명으로 말하는 나라라고.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죠. 그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m 안에 꽂았고 갱도를 뚫었고 연속으로 재타격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까? 한국이 해낼 거라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각오를 믿었죠. 그들은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작은 나라, 적은 예산, 제한된 기술. 하지만 각오는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존이 걸린 나라의 절박함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숫자로 환산하지 못했죠. KTSSM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을 조준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감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오만함을 정확히 1m 안에 박아 넣은 무기였죠. 회의실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시험 영상이 재생되고 갱도가 뚫리고 내부가 붕괴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이었죠. 그 3초 동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각오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각오는 어떤 강대국보다 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끝까지 한국을 얕봤다. 그래서 한국의 증명은 더 통쾌했다. 첫 실사격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은 북한 갱도와 똑같이 만든 모형이었죠. 지하 벙커, 다층 구조, 콘크리트 보강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표적은 준비됐고 발사 버튼이 눌러졌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명중, 관통, 내부 파괴. 저는 그 수치를 보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18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2차 발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또 명중이었습니다. 3차, 4차, 5차. 계속 성공이었죠. 같은 정확도, 같은 관통력, 같은 파괴력.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체계였다고. 우연히 5번 반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실력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누군가 중얼거렸죠. 답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계속 올라오는 건 성공 결과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타격 시험이었죠. 첫 번째 미사일이 갱도를 뚫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0초 후 동일 좌표로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1m도 벗어나지 않았죠. 두 번째 폭발이 터졌고 갱도 내부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입구가 막혔고 내부 구조물이 무너졌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숨었다가 다시 쏜다는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그림이 바뀌는 거잖아. 북한 포병의 생존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갱도에서 나와 쏘고 다시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다시 숨는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첫 타격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두 번째 타격으로 완전히 끝냅니다. 분석할 시간도 재배치할 시간도 없었죠. 그냥 끝이었습니다. 외국 분석가들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대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운용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몇 발을 쏠 수 있습니까? 평가 문서의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실험적 체계라던 표현이 위협적 무기로 바뀌었죠. 그러더니 마지막엔 결정적 전력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걱정하기 시작하네.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식 교리를 신봉하던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갱도는 살아남는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못 막습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시험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10차, 15차, 20차 발사. 전부 성공이었습니다. 5차 범위는 1m 이내였고 관통 성공률은 100%였죠. 재타격 정확도도 완벽했습니다. 한 미국 분석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반복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죠. 언제든 어디서든 몇 번이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본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먼저 끝낼 수 있는 나라다. 상사가 보고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저는 시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갱도가 뚫리고 재타격이 꽂히고 모든 게 붕괴되는 장면이었죠. 이게 답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KTSSM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공식을 바꾼 무기였죠. 숨으면 산다는 공식을 숨어도 끝난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20번, 30번, 100번을 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무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습니다.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죠. 실전에서 쓸 수 있는가? 시험장은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교란도 없고 시간도 충분했죠. 그런데 전쟁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자전 상황에서는요. GPS 교란이 있다면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앞선 모든 성공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험이었죠. GPS 교란 환경, 통신 두절, 시간 압박. 실전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GPS 신호가 교란됐고 통신이 끊겼죠.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겠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도 성공. 오차 유지. 명중.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측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체 항법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GPS 없이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연속 발사 시험이었죠.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도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이 불타올랐고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죠. 동시다발 타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명중. 두 번째 목표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성공이었습니다. 북한 포병 기지 위치에 표시된 좌표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서울을 인질로 삼던 전술은 끝났다고. 불벼락이었습니다. 한두 곳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동시에 지우는 겁니다. 갱도 어를 때리는 동안 갱도 B, C, D도 함께 무너뜨리는 거죠. 재배치할 시간도 반격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나토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심판이네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끝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요. 실패는 고수도 공포의 지속이었습니다. 서울은 1시간이면 끝난다는 악몽이 계속되는 거였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왔을 겁니다. 한국은 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혔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다음 세대에게 남길 공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질까봐, 전쟁이 날까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요. 한국은 이 무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기술도 예산도 국가 신용도 전부 걸었죠.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이건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시험이었죠. 시험 결과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한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무기는 언제 쓸 겁니까? 한국 측 답변이 나왔습니다.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답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죠. 이 무기는 쓰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위해 만든 무기였습니다. 적이 알게 하는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걸. 갱도도 소용없다는 걸.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쟁 자체를 막는 겁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준비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안전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만들었죠. 스스로. KTSSM은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종식시킨 무기였습니다. 대를 이어 물려받던 전쟁 공포를 2세대에서 끝낸 무기였죠. 그게 진짜 국뽕이었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공식 발표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군 내부 보고, 방산 전문가 네트워크,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죠. 그리고 그 소문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국은 답을 갖고 있다. 저는 그 소문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시험 결과가 보여줬고, 실전 가능성이 확인됐으니까요.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폴란드였죠.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죠. 폴란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강한 무기입니까? 가 아니었죠.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고 국토가 유린됐고 국민이 희생됐던 나라였죠. 그들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끝낼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렸던 나라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를요.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KTSSM의 사거리, 정확도, 관통력, 재타격 시스템까지 설명했죠. 폴란드 측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실사격을 보고 싶습니다. 한 달 후,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참관단으로 동행했죠.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전 그대로를 재현했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소리, 궤적을 그리는 연기, 그리고 명중. 갱도 모형이 뚫렸습니다. 폭발음이 울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초 후 동일 좌표로 두 번째 타격. 같은 지점이 다시 폭발했고 갱도 입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부 구조물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렸죠. 참관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박수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죠. 이제 갱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숨어도 살아남지 못한다. 전쟁의 공식이 바뀌는 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폴란드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가 필요합니다. 계약 논의가 시작됐고 한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무기라던 표현이 사라졌죠. 대신 위협적 전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게임 체인저.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 목표가 된 겁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절실했던 겁니다. 절실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고 후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가 KTSSM이었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전쟁을 겪은 나라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최종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나라다. 세상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냉정한 이유로요. 강해서가 아니라 끝낼 수 있어서였습니다. 멋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될 거라고. 방어만 하던 나라에서 판을 바꾸는 나라로 올라섰다고 말입니다. 전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더 멀리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쏘는 것도 아니었죠. 더 빨리 끝낸다. 그게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전쟁 교리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식, 미국식, 유럽식까지 모든 교리의 핵심은 같았죠. 지속 가능한 전쟁. 오래 버티고 많이 쏘고 결국 물량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거부했습니다. 지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래 버틸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KTSSM이었죠. 이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간표 자체를 바꾼 개념이었습니다. 48시간 걸리던 제압을 1시간 안에 끝냅니다. 며칠 걸리던 갱도 무력화를 몇 분 안에 완료하죠. 시간이 곧 생명이었던 한국에게 이 무기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인질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되던 공포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갱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숨었다가 다시 쏜다는 전술도 사라졌죠. 이제 숨는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첫 타격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두 번째 타격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저는 나토 최종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서울을 겁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공포의 균형을 깼다는 걸요. 한 미국 장성이 물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안정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안정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보장해준 것도 아니었죠. 한국이 직접 만든 겁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후손에게 남긴 유산이었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거리 180km, CP 1m, 500kg 탄두.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다시는 당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서울은 1시간이면 끝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포탄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죠.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난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대가 그 공포를 끝냈으니까요. 저는 한국 부모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같은 공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걸 걸었죠. 이건 오늘을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겁내지 않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한국은 후손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려 했던 겁니다. 한 유럽 분석가가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했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침략하려 한 게 아니라 침략당하지 않으려 했죠. 그 차이가 KTSSM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라 생존 무기로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로 말입니다. 저는 20년간 나토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강한 것도 많았고 비싼 것도 많았고 첨단 기술이 담긴 것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보다 각오가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갱도를 뚫는 기술, 정확히 맞추는 능력, 연속으로 재타격하는 시스템.
전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 그 순간의 각오였죠. 우리 세대에서 끝낸다. 후손에게 공포를 물려주지 않는다. 그 결심이 기술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완성했고 결국 전쟁의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만들죠. 화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후손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KTSSM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 넘게 위협받던 나라가 이제는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끝내는 나라가 됐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오로 봐야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서 전쟁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봤지만 한국의 무기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오가 달랐기 때문이었죠. 이 땅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은 공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각오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말입니다.